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핵심 기술 개발. 2. 킬러 한국 항공모함. 3. 일본의 공포 방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러시아와 체결한 불공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 4월 소련은 88서울 올림픽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고, 소련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차관을 요청하면서 시작돼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무기 현물로 그 채무를 변제 중인데요. 이 불공사업으로 우리나라는 K2 흑표 전차와 천군 같은 초음속 미사일 등 방산 분야에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불공사업이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직접 무기를 조달받았지만 사실 러시아는 적성국이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되면 부품 조달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무기 대신 핵심 기술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시크말 어뢰에 대한 기술 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시크말 어뢰는 세계 최초로 초공동 기술이 접목된 어뢰인데요. 초공동 어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기존의 어뢰 상식을 뛰어넘는 무기 체계입니다. 1978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러시아의 시크말 어뢰는 발사 속력만 50노트이고 최대 속력은 200노트 이상이며 최대 사거리 또한 62마일입니다. 이런 수치만으로 예상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비교 대상을 놓자면 미국의 MK-48 중어뢰의 속력이 최대 55노트고 항속거리 또한 50km로 천조국의 어뢰답게 우수한 스펙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시크말은 미국의 MK-48 중어뢰 속력보다 3배가 빠르며 2배 이상의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인 KTX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만약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 열도를 두고 해상 전투가 벌어진다면 아무리 최신의 이지스 아민 하구로 함일지라도 무사히지 못하는데요. 최고 속력이 30노트인 하구로 함이 음향 추적 어뢰 회피 방법인 역방향 회피 기동을 했을 때 200노트인 시크발의 선체가 관통돼 침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의 어뢰가 함정 바로 밑에서 터져 버블제트를 형성해 반으로 쪼개는 방식과 다르게 대한미사일처럼 선체를 관통해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체가 받는 압력은 공기 중보다 약 836배 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선 초공동 어뢰의 발상 자체는 단순하고 알면 알수록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물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기초과학이 접목되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큰 물속에서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체 주위를 공기로 둘러싸는 방법입니다. 물속이지만 운동체 주위를 공기로 둘러싸면 공기 중에서 받는 압력과 같아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물속에 있지만 이는 일반 어뢰처럼 수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주머니로 둘러싸 미사일이 날아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되지만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체를 공기로 둘러쌀 기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물속에서 공기를 만들어 내는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쉽게 공기 탱크를 탑재할 수도 있겠지만 어뢰가 목표를 향해 날아갈 동안 충분히 공기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뢰 내부에 탑재하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거나 화약들을 적게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위력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공동 어뢰는 공기를 미리 주입하지 않고 어뢰 자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수증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뢰가 바닷물과 접촉되어 그것을 끓이면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물을 끓이는 방법도 100도씨의 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압을 낮춰 물을 섭씨 1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끓일 수 있습니다. 공동 현상의 핵심은 물과 접하는 운동체의 제일 앞부분인데요. 이 접합 지점은 저압의 기포를 만들기 위해 원판이나 원추형으로 설계되는데 이 부분을 공동 발생기라 부릅니다. 어뢰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디스크 뒤의 압력이 낮아져 증기압에 도달하게 되며 물은 수증기로 변하며 공동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압의 기포로 둘러싸인 어뢰의 저항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공동 발생기는 효과적으로 초공동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초공동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어뢰는 옛소련에서 개발되어 현재 러시아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시크발입니다. 시크발은 해수 후미평 로켓 추진 기술을 적용하여 시속 약 370km의 속력으로 장거리 주행을 구현하였고 연소가스를 어뢰의 앞부분에서 분출하는 환기 공동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발사 개념은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으로부터 약 50노트의 속도로 발사된 후 모함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용 수신 도달 후 로켓을 점화하여
200노트의 속도로 항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1988년 이후 바라쿠다라는 고체 로켓 모터 장착형 초고속 로켓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독일과의 기술 협력하에 슈퍼캐브라는 초공동 로켓 어뢰의 개념을 잡고 대형 시험 시설을 갖추어 주행 시험과 부품 단위 개발 시험, 이론적 그리고 전산 해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공동 어뢰에 어마어마한 속도와 운항거리로 항모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초공동 어뢰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초공동 어뢰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빠른 속도로 적을 향해 돌진하지만 항주할 때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어뢰가 항진할 때 큰 소음을 만든다면 어뢰의 장점인 은밀성이 사라지는데요. 이 말은 멀리서도 적의 함정이 운용하는 소나에 쉽게 노출돼 조기에 회피김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적 함정이 조기에 회피김을 취해도 빠른 속도로 이에 명중률도 낮아지고 당연히 빠른 속도의 이점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직주어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개발됐음에도 운용에 대해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지 장비의 사용이 제한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어뢰의 탐지 장치는 주로 음향 추적 장치를 쓰는데 어뢰 자체에서 발생된 소음이 탐지 장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자연히 표적의 정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어뢰 기만 장치만으로도 어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초공동 어뢰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함정을 공격할 때는 유선 유도 방식의 어뢰와 항적 추적 어뢰가 현실적으로 더 위협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왜 초공동 어뢰를 개발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기초과학이 접목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초공동 어뢰를 응용하여 다른 많은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초공동 원리를 응용한 무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업체인 줄리엣 마린 시스템즈에서는 지난 2011년에 초공동 기술을 적용한 고스트라는 수상정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본체는 수면 위 대기 중에 위치하고 본체와 연결된 두 개의 초공동 추진체만 수중에 위치하는 구조로 해수와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50kts 이상의 고속항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초공동 탄환입니다. 2019년 말경 미군에서는 노르웨이 업체 DSG에서 개발한 케이브 X 초공동 탄환에 대한 수중 발사 시험을 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탄환은 부식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 텅스텐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수중에서 전진하며 탄환의 앞쪽 끝에 있는 작은 구멍이 공동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공동에 덮인 탄환은 60m 거리까지 타격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타격이 가능한데요. 발사를 위한 별도의 부가장치가 불필요하며 기존의 총알 대신 장전하여 발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공동 잠수함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공동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180km로 자만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연 공동 관련 초공동 기초연구가 수행됐고 고체 추진기관과 공동 발생기를 이용한 소형 수중 운동체를 수중 주행 시험하여 초공동화를 시연하는 등 거의 개발 완료 상태에 있는데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와 속도가 비슷한 시속 800km의 속도로 항주하는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돌고래 잠수함에 탑재할 국산 어뢰가 없어 미국으로부터 눈치를 보며 MK-37 어뢰를 사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에 등 중어뢰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와 함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잠수함 작전용 이동 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1986년에 MK-37 중어뢰 3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군과 에드는 미국 키포트의 수중병기센터에서 어뢰 인수검사, 중어뢰 발사를 위한 지구 제작 등을 거쳐 지금은 퇴역한 돌고래 051함에서 MK-37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 시험 발사는 백상어의 국내 개발 추진에 앞서 중어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중어뢰의 국내 독자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좋은 계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범상어 어뢰를 개발했는데 백상어 어뢰가 35노트의 속도를 내는 것에 비해 무려 6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적의 핵 잠수함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상어 어뢰에 비해 파괴력도 향상되었으며 웨이크 호밍 유도 방식을 이용해 적 함정의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로 함정이 항해 중에 생기는 미세한 기포를 추적하기 때문에
어뢰 기만기에도 소프트킬이 되지 않고 원래 표적인 적 함정을 공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대형 함정을 일격에 두 동강 내어 격침시킬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를 제외하곤 이 어뢰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초공동 어뢰와 같이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윙팩 훈련에서 혼자 다 쓸고 다니며 민폐를 부리던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일본의 이지스 하민 하구로함과 중국의 최신의 구축함인 난창함도 한 방에 격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세계 최초로 소음 없는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여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투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스웨덴이 전격 탈퇴를 선언하고 받아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회의를 표하며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일본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계약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페스트는 영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공동 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일본의 최첨단 항공 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브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브의 CEO인 미카엘 요한손이 스웨덴의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동명기라고 말하며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의 초기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사브와 스웨덴은 다른 미래전 투항공 시스템 피카즈 파트너들이 프로그램의 미래 방향을 계획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미래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미래전 투항공 시스템 피카즈의 여백에 있고 우리의 참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집중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는 동안 스웨덴의 동면 기간이 있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에 있어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며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기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사브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8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전 세계 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펜 전투기가 많은 인기를 받았죠. 이미 높은 항공 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 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 기술을 총직별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었죠.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수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 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죠.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욕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는데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의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일본이 급속도로 열애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롤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시킬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3차 비행까지 성공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다.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 군사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킨 영국 국방부 획득차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킨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200문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성을 영국의 국방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4번째 비행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영국 수출 수준은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그동안 개발해온 성능에 대해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테스트 정황상 첫 비행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의 국방장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기에 장착할 터보팬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공군 전력 발전 방향과 국산 해외 수출 관련 세미나에서 KF-21 보라매가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해외 수출에 도전하려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이죠. 전투기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더욱 자세히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F414 엔진을 제작한 GU와 협력하여 합법적으로 수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기의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게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무기 가격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000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그와는 달리 미군 도입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미군이 당분간 F-36 개발을 보류하고 기존 F-16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밝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F-16은 1978년에 첫 도입되어 꽤 오래된 반면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 엔진 관련 기술을 획득했으며 제트기 엔진의 핵심 기술인 터보팬 소자 기술까지 습득했습니다. KF-21 전투기 설계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제트기급 터빈 기술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국산 터보팬 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점진적으로 개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산화 엔진 비율은 80%로 머지않아 전투기 엔진 100% 국산화에 성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산 터보 엔진 평가 시험을 2023년까지 마치고 개발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엔진 국산화를 시작으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수급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부품 하나하나 오직 한국인의 기술만으로 만들어갈 계획인 거죠. 그동안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무서운 성장세에 속속 선두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을 일인데요. 한국이 늘 그래왔듯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만 믿고 발전을 게을리하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앞서 나간 것입니다.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근황과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양극재 시장까지 한국의 추월 당인 사연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CAM7의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코프로인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한 이 공장은 공사비만 2,7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설비, 품질 및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 설계를 반영해 가동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CAM7은 연간 5만 4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이미 운영 중인 CAM6 공장까지 합치면 무려 연 9만 톤에 달하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양극재라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캠8, 9도 치어 연 26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공장 라인 추가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170만 대였고 올해엔 이보다 약 52%가 더 증가한 1017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그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 수요 역시 폭발할 전망. 업계에서는 양극재 수요가 2020년 73만 톤에서 2030년에는 605만 톤으로 8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에코프로의 대규모 공장 설비 충원은 해외 양극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도 경악할 만큼 빠른 행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전략을 펼치며 수출입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기지 설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기민한 행보로 헝가리에 위치한 데브레친시와 협력,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9,70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국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SK온과 포드의 협력을 얻어 에코프로는 북미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SK온은 3사가 투자 의향서 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회사 지분율과 구체적인 공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사가 같이 양극재 공장 건설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죠. 여기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SK온과 포드 합작한 배터리 공장 블루오벌 SK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애초부터 SK온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 입장에선 이번 합작으로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일합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세계 선두 기업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내일 바로 파산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죠. 심지어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 1,0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SK이노베이션에 3년간 10조 원 어치 전기 차용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에코프로는 2004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 10년간 적자였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만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양극재 시장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양극재 시장 1위 점유율 기업인 스미토모 뒤를 쫓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죠. 일본의 스미토모는 전통적인 양극재 시장 강자로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런 기업을 조만간
추월의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스미토모 금속광산은 16세기에 창업해 올해 기준 무려 432년을 이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스이, 미쓰비시와 함께 3대 재벌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었죠.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스미토모 재벌을 해체해 다양한 기업으로 분해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토모는 본업인 금속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핵심 사업은 자원, 재련, 소재의 세 분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분야에서 탁월한 수완을 자랑합니다. 해외 광산 회사를 통해 조달한 구리, 니켈, 금 등 다양한 금속의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죠. 재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디 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은 스미토모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속으로 인한 수혜를 누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던 중국의 세계 경제 둔화, 미국의 견제로 인해 비철금속 생산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다수의 비철금속 광산을 몰래 사들인 스미토모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니켈산 리튬을 스미토모는 자력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이 이 니켈산 리튬을 구입해 만든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스미토모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주요 소재 수출 기업으로 스미토모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재 시장에서도 1등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스미토모의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8%에 달했는데요. 이 점유율을 깨고 한국이 스미토모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데다 좋은 니켈 산지도 미리 확보해둔 스미토모를 추월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최근 들어 굳건할 것으로 보였던 스미토모의 양극재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라진 점유율은 바로 에코프로가 잠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 기준 21.4% 점유율을 기록해 동년 62.7% 점유율을 기록했던 스미토모와 42.3%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불과 3년 후인 2020년에는 그 격차를 21.2%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비결은 바로 에코프로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곧 더 나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미토모와의 기술 경쟁에서 에코프로가 더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량 자체를 크게 가격 경쟁력까지 생겨서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상황.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스미토모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나서요.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공장 프로젝트가 불발로 끝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지 파트너인 PT 발레 PT 베일과 틀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현지 업체와 가격 및 공사 일정에 관해 타협할 수 없어 공사 자체가 엎어진 것입니다. 스미노토 금속 광산 최고 재무 책임자 시포인 베르나두스 이르마토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할 다른 장소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T 발레와 계약이 엎어지면서 다른 현지 업체와의 계약에까지 큰 난관이 발생했고 타당성 조사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엔 안정적인 니켈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를 하고 있어 자본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바짝 쫓아오는 에코프로의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에코프로의 지속적인 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성 호재와 스미토모 광산의 부진으로 에코프로는 21.5%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죠. 다른 한국 양극재 생산기업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며 R&D 투자 및 공장 라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사와 더불어 생산 라인을 늘려 향후 양극재 시장에서 세계적인 지위에 도전할 것을 선언. NC의 3원 양극재 위주의 제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NC마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니켈 함량을 무려 9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니켈이 곧 시장지 배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LG화학이 선보인 양극재 제품도 세계 시장의 눈길을 끌었죠. LNF와 포스코케미칼 역시 에코프로와 LG화학을 바짝 쫓으며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전반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조사 업체 벤츠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미미에 따르면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양극재 생산량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 위주였던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비로소 두각을 드러내며 배터리 시장에서 제 역량을 뽐내고 있죠. 반면 스미토모와 함께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던 일본 니치야 그룹은 한국 기업에 밀려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소무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일본은 2022년 들어서 양극재 분야에서도 똑같은 구도로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반도체를 따라잡혔던 것처럼 양극재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일본 기업들. 한국의 빠른 성장과 놀라운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이 양극재 시장에서 계속 패권을 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